가장 기억에 남는 건 쇼핑하러 가려던 딸아이의 모습이에요. 제 뺨에 뽀뽀를 하고는 또 립스틱이 묻었다며 웃었죠. 늘 그랬거든요. 전 아이를 내려주고 왔는데 아이는 뒷문으로 나가면서 잘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저도 잘 가라고, 저녁 늦지 말라고 말해줬죠. 그리고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였죠. 내 소중한 아이가. 아이는 정말 선물 같은 아이였어요. 마치 돼지, 멋진 돼지처럼요. 햇살 같은 아이. 안녕하세요. 제 토크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아요. 때로는 아이가 납치돼 살해당했을 거란 생각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끔찍한 생각은 차마 할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2000년 11월 26일, 정확히 오후 3시 36분, CCTV 카메라에 15살 세라 화이트하우스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16살 리엔 티어난이 리즈의 한 쇼핑센터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두 소녀는 이른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소녀들은 버스를 타고 브렘리로 돌아와 잠시 후 헤어졌습니다. 세라가 리엔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세라는 리엔의 어머니인 샤론에게 전화해 리엔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샤론은 리엔이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녀는 딸의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갈 뿐. 리엔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실종되는 것, 모든 부모에게 악몽과도 같은 일이었죠. 리엔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전 세계의 해결, 미제, 그리고 기이한 사건들을 다루는 M7 크라임 스토리 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리엔 티어난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웨스트리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웨스트 요크셔에는 브렘리라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커크스톨과 스탠딩리 사이에 위치한 곳이죠. 이 지역은 19세기 건물과 20세기 주택이 많은 구산업지역으로 에드워드 시대에 지어진 마지막 목욕탕 중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의 북쪽으로는 에어강이 가로지르는데 브렘리 폴파크를 찾는 방문객들은 이 아름다운 경치를 즐깁니다. 중앙도로와 철도는 이 마을을 인근 브래드퍼드와 연결하며 리즈 시내 중심 개선은 불과 4마일 거리에 있습니다. 가족을 키우기에 이상적인 곳이라고 현지인들은 믿었죠. 리엔 티어난은 1984년 9월 27일 브렘리에서 마이클 티어난과 샤론 호크헤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곧 이혼했지만 리엔은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리엔과 그녀의 언니 미셸은 리즈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는 두 딸의 삶에 늘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리엔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시간 보내는 것도 좋아해서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함께 교회에 가곤 했습니다. 초콜릿도 무척 좋아해서 한 삼촌은 그녀에게 초콜릿칩 조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죠. 안녕하세요. 제 토크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아요.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10대 소녀였던 리엔은 웨스트리즈 고등학교 학생이었고 GCSE의 시험 준비로 무척 바빴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15살 세라 화이트하우스와의 외출은 반가운 기분 전환이었죠. 두 사람은 이른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러 리즈 시내에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2000년 11월 26일은 화창한 날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와 교회에 다녀온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세라와의 쇼핑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리엔은 흑백 줄무늬 폴라넥 점퍼와 검은색 바지, 그리고 검은색 앵클부츠를 신었습니다. 그 위에는 파란색 재킷을 걸쳤죠.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인 프렌치 트위스트로 머리를 묶고 엄마에게 뽀뽀를 한 뒤 세라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리즈 시내로 향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쇼핑을 마친 그들은 버스를 타고 집이 있는 브렘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4시 50분경 두 친구는 버스에서 내려 세라의 집까지 짧은 거리를 함께 걸은 후 각자의 길로 헤어졌습니다. 세라는 리엔이 하울리 길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곳은 불이 켜지지 않는 길이자 황량한 산림지대로 엄마가 밤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던 지름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낮이었기 때문에 리엔은 그 공공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2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죠. 하지만 오후 5시 20분에 세라가 리엔과 통화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 세라는 리엔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샤론은 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즉시 리엔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리다가 꺼져버렸죠. 사실 리엔과 통화하고 싶었던 건 세라였어요. 아니 아직 안 돌아왔어 라고 말했죠. 그래서 휴대폰으로 20번쯤 전화했는데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그날 저녁 7시 그녀는 지역경찰서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가족들은 지역교회로 가서 손전등을 빌려 밤새 그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이른 새벽까지 리엔을 부르는 외침이 들렸지만 아무 대답도 리엔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 그렉 경감이 이끄는 웨스트 요크셔. 경찰은 10대 소녀를 찾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색하기 쉬운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700채가 넘는 주택, 공터, 산림지대, 운하, 배수관, 우물 등 10대 1명을 숨길 만한 장소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경찰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그들은 리엔을 무사히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과 수색견들이 집집마다 수색하며 거리를 샅샅이 뒤지는 동안 헬리콥터가 상공을 맴돌았습니다. 잠재적인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그 지역의 쓰레기 수거도 중단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리엔의 흔적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리엔의 19살 언니 미셸과 가장 친한 친구 세라의 도움을 받아 리엔의 마지막 행적을 재구성했습니다. 미셸은 리엔이 입었던 것과 똑같은 옷을 입고 동생이 실종될 당시 걸었던 그 길을 굳건하게 걸었습니다. 저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만 아이가 나쁜 일을 당한 게 아니라 그냥 가출한 것이길 바랐어요. 뉴스에 방송된 후 몇몇 사람들이 나서서 그녀가 버스에서 내리기 1시간 전쯤 하울리 길 지역에서 흑갈색 개를 산책시키는 남자를 봤다고 수사관들에게 제보했습니다. 몽타주가 제작되어 공개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키 100cm 정도의 땅딸막한 체격, 그리고 흉터가 있을지도 모르는 둥근 얼굴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모직 모자와 4분의 3 길이의 방수 재킷, 그리고 더러운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제보 전화가 빗발쳤죠. 개를 키우는 모든 남자가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개를 키우는 70명의 남성이 특정되었지만 이들은 모두 결국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사에 별다른 단서가 없자 사건은 서서히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계속해서 가족들을 지지하며 리엔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리즈에 사는 새 아이의 아버지 쇼 클라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실종된 10대 소녀 리엔 티어난의 무사 귀환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1만 파운드의 현상금을 제안했습니다. 슈퍼마켓 체인인 아이슬란드 푸드는 전국 매장에서 판매되는 우유갑의 리엔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인쇄했습니다. 저를 보셨나요? 라는 문구와 함께 교복을 입은 리엔의 사진이 담긴 전단과 광고판이 마을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돈커스터나 블랙풀처럼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그녀를 목격했다는 몇몇 제보를 받았지만
모든 제보와 목격담은 그녀를 찾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리엔의 부모님은 계속 뉴스에 출연하여 리엔을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지원이라도 해달라고 대중에게 눈물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녀를 알고 사랑했던 모든 이들의 집에서 매우 암울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실종된 딸을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선물을 두었습니다. 미셸이 리엔을 위해 사준 웨스트라이프 CD는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남아있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납치돼 살해당했을 거란 생각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끔찍한 생각은 차마 할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결국 리엔의 동네와 그녀가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를 따라 2,000채가 넘는 주택, 창고, 별채가 수색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녀가 걸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를 계산해야 했고 그것을 레드 루트라고 불렀습니다. 그 레드 루트를 따라 있는 약 1,200채의 집이 수색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지역에 140명이 넘는 남성에게서 DNA 샘플을 수집했고 리즈시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의 행방을 알아내는 데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계속 바랐지만 리엔이 사라진 지 9개월 후인 2001년 8월 20일 숲속에서의 끔찍한 발견은 10대 소녀를 살아서 집으로 데려올 모든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경찰로부터 노스 요크셔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2001년 8월 20일 리엔의 동급생들이 GCSE 성적표를 받으러 학교로 돌아갈 무렵 마크 비스는 린들리 우주에서 자신의 개 2마리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노스 요크셔 카운티 경계 바로 안쪽에 있는 울창한 숲이었는데 그는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는 것과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꽃문의 이불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이불을 묶고 있던 끈을 풀었고 쓰레기 봉투에 쌓인 시신의 실루엣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말이 보였고 그제야 누군가 시신을 발견했다는 걸 깨달았죠. 경찰이 도착해 이불과 9개의 두꺼운 녹색 쓰레기 봉투를 완전히 제거하자 옷을 입은 채인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오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린들리 우주에서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제 머릿속에는 즉시 이게 리엔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손은 3개의 노란색 케이블 타이로 가방에 묶여 있었습니다. 목에 단단히 조여있던 가죽개 목걸이가 풀리고 수사관들이 머리에 씌워진 검은 쓰레기 봉투를 벗겨내자 젊은 여성의 부패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처음 발견했을 때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92년 이본 피트의 시신이 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죠. 그녀의 살인범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이 사건이 같은 결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지문을 이용해 그들은 시신이 실종된 10대 소녀 리엔 티어난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종자 수색은 살인사건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당국은 살인범이 현지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선 리엔의 시신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손을 묶는 데 사용된 노란색 케이블 타이는 영국 우편 시스템에서 나온 것으로 로열 메일이나 파슬포스에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엔을 감쌌던 녹색 쓰레기 봉투는 유명한 슈퍼마켓 체인인 모리슨스 제품이었습니다. 그중 2곳이 이 지역에 있었죠. DNA 샘플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가족, 친구, 그리고 그 지역에 알려진 성범죄자들로부터 수집되었습니다. 또한
리엔의 시신이 묻혔던 울창한 삼림 지역에서 정밀 수색을 실시했고, 이를 2만 제곱미터가 넘는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9월 28일, 리엔의 17번째 생일이었어야 할 바로 다음 날, 그녀는 리즈 브렘리의 샌포드 감리교회에 묻혔습니다. 리엔이 갓난아기 때 세례를 받았던 그 교회는 수백 명의 조문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넘쳐나 그녀의 삶과 활기찬 정신을 기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었습니다. 리엔의 어머니, 언니,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얀 관을 소박한 교회 안으로 옮겼습니다. 잘자, 아가라는 글귀가 적힌 헌화가 미국 록밴드 건즈 앤 로지스의 노벰버 레인에 맞춰 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회중은 내 등잔에 기름을 주소서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리라를 포함하여 10대 소녀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이제 아이가 침대에 웅크리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봅니다. 아이는 잠자리에 들 때 몸을 좀 들여고 항상 저희를 불러 등을 문질러 달라고 하곤 했어요. 그저 아이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거죠. 사랑스러운 아기였어요. 군중 속에는 크리스 크레이그 경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리엔 수색을 지휘했고 그녀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기를 바랐습니다. 관이 인근 언덕 위 묘지로 옮겨져 안장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녀를 죽인 범인을 찾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그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여전히 리엔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그곳은 철저하게 수색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또한 9개월간의 부패 흔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실종되었을 때와 같은 머리끈과 머리핀으로 같은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 조직 샘플을 검사한 후 법의관은 그녀가 납치된 당일 살해되었고 그녀의 시신은 몇 달 동안 냉동 보관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녀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되기 몇 주 전 살인범은 이불로 시신을 감싸 일반 쓰레기장에 버려 시신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살인범은 그녀의 시신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옮겨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그가 시신을 너무 잘 숨겨서 수많은 법의학 데이터와 DNA가 보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국은 살인범을 찾는데 도움이 될 신속한 돌파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신에서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자 그들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리엔에게서 발견된 물품들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리엔의 옷에서 개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애완동물의 DNA 프로필을 만들어 살인범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털은 혈통 있는 애완동물을 위한 DNA 프로파일링 기술을 개발한 텍사스의 한 대학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대학은 개의 DNA에 대한 부분적인 프로필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사건에서 개의 DNA 프로필이 확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대조할 개가 없어 그 결과는 보류되었습니다. 리엔의 목에 둘러져 있던 니트 스카프는 유력한 단서였습니다. 매듭 부분에 사람의 머리카락 가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들은 DNA 검사를 위해 제출되었고 그들은 머리카락 속 미량의 DNA로부터 DNA 프로필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관들은 그녀의 목에 검은 쓰레기 봉투를 감싸는 데 사용된 개 목걸이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노팅엄에 있는 아미티지 레더 프로덕츠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만약 살인범이 그들로부터 목걸이를 샀다면 그의 이름이나 주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회사에 연락했고 회사는 영국 전역에 220개 도매업체에 판매한다고 말하며 판매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들 각각에게 연락하여 웨스트 요크셔의 리즈 지역으로 판매된 기록이 있는지 묻는 힘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2번째 전화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회사는 팻 파자마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리버풀에 본사를 둔 통신 판매 회사였고 리주에서 아미티지 레더 개목걸이 3개를 판매했습니다. 3명의 고객 정보가 수사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그들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즉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테일러였고 그는 리엔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브렘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리즈의 브렘리 지역에서 리엔이 사라진 곳과 아주 가까운 곳에 존 테일러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리엔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목격자들은 그가 개와 함께 숲에 자주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신문하려 했을 때 그는 자신의 개가 리엔이 살해되기 오래전에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테일러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애완동물을 죽였을까요? 존 테일러는 누구였을까요?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울리 길 말입니다. 전 거기 몇 년 동안 가본 적 없어요. 좋아요. 제가 가던 곳이 아니에요. 특히 개들을 데리고는 절대 안 갔죠. 겉으로 보기에 테일러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45세의 남성으로 로열메일의 한 부서인 파슬포스에서 소포 배달 기사로 일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정과는 15살 때 양복을 훔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1981년에 태어난 아들과 1983년에 태어난 딸, 2아이를 두었습니다. 부부는 1996년에 이혼했습니다. 테일러는 리즈 브렘리의 칵쇼트 드라이브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혼자 조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사냥한 동물들을 고문하는 것을 즐겼다는 사실만 빼면 말이죠. 이웃들은 그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테일러는 토끼를 잡아 고문하곤 했습니다. 밀렵을 하다가 여우를 반복해서 찌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꿩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것을 즐겼습니다. 1982년 칵쇼트 드라이브의 새 집으로 이사한 직후 테일러는 개와 흰족제비를 사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닛은 항상 그들의 집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동물의 배설물 냄새는 결혼 생활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큰 올빼미 2마리를 집으로 데려온 날까지는 참았습니다. 올빼미들은 그가 수천 마리씩 사서 부지나의 대형 냉동고 중 하나에 보관해둔 생후 하루 된 병아리를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제닛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일러는 일 때문이 아니라 자주 전국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여성 동반자를 구하는 광고를 냈고 성관계를 갖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는 또한 애인 구함 광고의 열렬한 이용자였습니다. 그의 통화 기록을 통해 수사관들은 수많은 여성들을 추적하여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를 해롭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했지만 몇몇은 리엔의 시신이 발견되고 살해 정황이 알려진 후 그를 용의자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2명은 그가 성관계 시 폭력을 즐기는 남자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한 여성에게 그녀의 딸과 성관계를 갖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전 여자친구는 그의 속박 패티시 때문에 결국 테일러와 헤어졌습니다. 테일러는 케이블 타이로 그녀의 손을 묶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곤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테일러가 그녀를 어떻게 묶었는지 설명해달라고 하자 그녀는 그가 침대 옆 서랍에 케이블 타이 한 묶음을 보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양 손목에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를 각각 채운 다음 3번째 케이블 타이로 그것들을 연결하여 2 손을 등 뒤로 묶었습니다. 이는 리엔이 발견되었을 때의 모습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했으며 이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리엔이 실종된 지 10개월 되었어요. 10개월 후 테일러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DNA 채취와 자택 수색을 위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칵쇼트 드라이브에 있는 그의 집을 봉쇄하고 2m 높이의 나무 가림막을 설치한 뒤
집안을 철저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뒷마당에서는 울타리용 식물, 자두나무, 포플러 나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식물들과 일치하는 꽃가루가 리엔의 머리카락, 피부, 그리고 비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살해되기 전에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원을 파헤쳤을 때 그들은 다양한 동물의 사체를 발굴했습니다. 집단 무덤에 있던 28마리의 흰족제비와 4마리 개의 유골이었습니다. 그중 한 마리인 황갈색과 검은색 테리어는 두개골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테일러가 경찰이 개를 데리고 있는 남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개를 죽였을까요? 그 테리어의 털을 검사한 결과 리엔의 시신에서 발견된 털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안의 카펫은 뜯겨져 있었지만 자세히 살펴보자 수사관들은 마룻바닥에 못에 걸려 있는 분홍색 카펫 섬유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섬유들은 리엔의 시신에서 발견된 것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집 마룻바닥 밑에서 리엔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리엔의 시신 주위에 녹색 쓰레기 봉투를 묶는 데 사용된 끈은 대번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적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사관들에게 토끼를 잡는 그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 소량의 일회성 배치 제품을 생산했다고 말했습니다. 테일러의 집에서 발견된 배치는 리엔의 시신에 사용된 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의 집에서 다수의 노란색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케이블 타이와 달리 노란색 타이들은 이탈리아 회사가 로열 메일을 위해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열 메일의 한 부서인 파슬포스에서 일했던 테일러는 그것들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존의 부엌에 있는 못에 감겨있는 같은 종류의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부지에는 3개의 거대한 냉동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테일러는 리엔을 알거나 그녀에게 어떤 짓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들이대자 그는 리엔을 납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녀의 죽음은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일러에 따르면 그가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인 후 몸싸움이 있었고 리엔이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녀는 즉사했지만 추락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테일러는 또한 리엔이 왜 목이 졸렸는지 또는 그녀의 손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침내 그날 밤 리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리엔은 하울리 길의 불 꺼진 길을 혼자 걸었을 때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테일러가 그녀를 뒤에서 덮쳤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지만 나중에 누군가 억눌린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테일러는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고 스카프로 눈을 가린 뒤 코트를 두르고 22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의 손을 등 뒤로 묶고 부엌에 있는 낡은 교회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는 케이블 타이와 모직 스카프로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의 시신을 부엌에 있는 냉동고에 몇 달 동안 보관했습니다. 리엔의 시신이 발견되기 직전 그의 친구들은 그의 부엌에 있던 수직형 냉동고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냉동고가 고장나자 테일러가 리엔의 시신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는 그의 체포로 이어진 운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2002년 2월 15일 46세의 존 테일러는 리엔을 살해하고 납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가석방 심사를 받기 전까지 20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수사관들은 항상 리엔의 살인이 테일러의 첫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시신을 숨기고 처리한 방식은 너무나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옳았습니다. 경찰이 테일러의 DNA 프로필을 데이터베이스에 확보하자 시스템에 있던 2건의 폭행 사건이 그와 연결되었습니다.
첫 번째 폭행은 1988년 10월 18일에 발생했는데 당시 테일러는 복면과 칼로 무장하고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에 가기 위해 하울리 길을 건너던 32세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989년 3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테일러는 복면을 쓰고 칼을 든 채 21세 어머니의 브렘리 자택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침실로 끌고 가 공격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옷을 벗기고 눈을 가리고 재갈을 물린 후 폭행했습니다. 옆방에서는 그녀의 18개월 된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2번의 추가 형량을 받았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경찰은 리엔의 사건과 유사한 전국의 범죄들에 대한 판례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2018년 테일러가 1977년에서 1996년 사이에 5명의 여성에게 저지른 또 다른 일련의 추악한 행위들을 인정하면서 그의 타락한 범죄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강제로 특정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1977년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술집 여종업원을 폭행했습니다. 테일러는 이러한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존 테일러는 남은 평생 감옥 밖 세상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몬스터 맨션이라고도 알려진 최고 보안 등급의 웨이크필드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곳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많은 악명 높은 중범죄자들이 수감된 곳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아이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아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존 테일러가 잡히기 전에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일종의 유대감을 느껴요. 누가 리엔을 죽였는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제게 어떤 위안도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 몰랐다면 알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테일러는 거의 10건에 달하는 재수사 중인 미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1992년 리엔의 시신이 버려진 곳에서 불과 약 90m 떨어진 얕은 무덤에서 발견된 33세 이본 피트의 살인사건. 심부름을 하러 집을 나섰다가 사라진 13세 린지 라이머. 그녀는 브렘리에 있는 테일러의 집에서 32km도 차에 안 되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5개월 후 한 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리즈의 한 기차역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데보라 우즈. 그녀는 냉동 보관되었다가 콩주머니와 침구에 쌓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브래드퍼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매춘부 레베카 홀, 그리고 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테일러가 얼마나 더 많은 살인과 폭행을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가 언제부터 범행을 시작했을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체포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상으로 M7 크라임 스토리 타임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더 흥미롭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콘텐츠를 위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